안녕하세요. 웹사이트 제작하기라는 주제의 교육을 맡은 데브 파트의 코어 멤버 이경민입니다. 저번 CSS 기초 수업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 기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에서 사용한 코드는 디스코드 채널에 업로드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드를 단순히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코딩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화면에서 보는 코드만으로는 절대로 실력이 늘지 않기 때문에 손으로 직접 타이핑하면서 코드의 흐름을 몸에 익히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자바스크립트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웹페이지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HTML은 집의 뼈대, CSS는 집의 인테리어,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집 안의 전기 배선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가 들어와야 불도 켜고 TV도 볼 수 있듯이 자바스크립트가 있어야 웹페이지가 동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면 버튼 클릭이나 팝업 창 애니메이션 등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웹페이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웹을 더 풍부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데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다음으로 자바스크립트의 주요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웹페이지의 내용을 동적으로 변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 창이 표시되거나 이미지 슬라이드쇼가 시작되거나 또 탭 메뉴가 전환되는 것처럼 웹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사용자 입력 처리입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사용자의 행동에 반응하여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또는 키보드를 입력하거나 마우스 커서를 올렸을 때 폼을 입력할 때 등 그에 맞는 처리를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자바스크립트는 서버와의 통신을 담당합니다. 웹페이지와 서버 간의 데이터 교환을 통해서 다양한 기능을 실현하는데요. API라는 것을 사용해서 서버에 데이터를 요청하고 응답을 받아오는 방식으로 실시간 채팅이나 온라인 게임 같은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바스크립트는 웹페이지의 동적인 변화, 사용자 입력 처리, 서버와의 통신 등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 웹의 중요한 기능들을 구현합니다. 다음으로 자바스크립트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웹페이지와 사용자의 상호작용을 극대화합니다. 웹페이지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 창이 나타나거나 또는 이미지가 바뀌는 것, 텍스트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 모두 자바스크립트의 역할입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웹페이지가 외부 세계와 연결되어 다양한 정보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새로운 게시물을 실시간으로 불러오거나 날씨 정보 사이트에서 현재 날씨를 보여주는 것 등이 사용자와 실시간으로 사용하는 자바스크립트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웹페이지가 사용자의 정보를 기억하도록 도와줍니다. 웹사이트에 로그인했을 때 로그인 상태 유지라는 것에 체크를 하면 다음에 접속할 때 자동으로 로그인 되는 기능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기능들이 바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쿠키 또는 웹 스토리지라는 곳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웹 문서안을 작성하는 방법인데요.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짧은 경우에는 웹 문서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할 위치에 바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웹 문서에서 스크립트라는 태그 사이에 실행할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사용하는 스크립트 태그는 웹 문서 안에 어디에든 위치할 수 있고 삽입된 위치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스크립트가 실행이 됩니다. 또 스크립트 태그는 하나의 문서에서 여러 번 사용 가능하고요. 자바스크립트는 웹 문서에서 이미지나 텍스트 등의 요소를 제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되도록이면 이미지나 텍스트를 다 표시한 후에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영어 대소문자를 구별하기 때문에 코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들을 정리할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새로 만들어서 폴더를 만들어서 이 안에 다 넣어주었고요. 뒤에서 배우긴 하겠지만 스크립트라는 태그 안에 이런 식으로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이 P라는 태그를 클릭하면 그 텍스트 색깔이 빨간색으로 바뀌는 코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코드를 실행하고 이 P 태그를 눌러주면 빨간색으로 텍스트 색깔이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외부 스크립트 파일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js라는 확장자를 사용하는데요. 스크립트 태그 없이 해당 파일의 코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하면 HTML 문서가 깔끔하게 유지되고 코드 관리가 더 쉬워집니다. HTML 문서와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연결하려면 스크립트 태그의 src라는 속성을 사용해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 파일의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하면 웹 문서에는 HTML과 CSS만 남게 돼서 코드가 훨씬 깔끔해집니다. 그리고 수정이 필요할 때는 자바스크립트 파일만 따로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유지 보수가 매우 편리합니다. 이번에는 외부 스크립트 파일을 작성을 해보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JS 확장자를 사용해서 아까 처음 사용했던 스크립트 태그 안의 내용을 스크립트 태그 없이 이렇게만 넣어줍니다. 그리고 HTML 문서에서 스크립트 안에 src 속성을 사용해서 이 파일을 집어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코드를 실행하면 이렇게 함수가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브라우저가 HTML 문서를 어떻게 해석하고 렌더링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브라우저는 HTML 문서를 읽어들여서 돔트리라는 자료 구조를 생성합니다. 여기서 돔트리는 HTML 문서의 구조를 나타내는 트리 형태의 객체로 마치 건물의 뼈대와 같습니다. 각 HTML 요소는 트리의 노드로 표현이 됩니다. 다음으로 브라우저는 CSS 파일을 해석해서 CSSOM이라는 트리를 생성합니다. CSSOM 트리는 CSS 스타일 규칙을 나타내는 트리 형태의 자료 구조로 건물의 외장이나 내장 디자인을 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후에는 렌더 트리가 생성되는데요. 렌더 트리는 돔 트리와 CSSOM 트리를 결합해서 만들어지고 실제로 화면에 그려질 요소들만 포함이 됩니다. 이 렌더 트리는 각 요소의 스타일 정보, 예를 들어서 색상, 크기, 위치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레이아웃과 페인트 과정이 시작됩니다. 레이아웃은 렌더 트리를 기반으로 각 요소의 크기, 위치, 모양 등을 계산하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각 요소가 화면의 어느 위치에 어떻게 배치될지 결정이 됩니다. 페인트 과정은 계산된 레이아웃 정보를 바탕으로 렌더 트리의 각 노드를 실제 화면에 그리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리페인트라고도 불리고 최종적으로 화면에 보이는 요소들이 그려집니다.
웹페이지를 렌더링할 때 중요한 점은 브라우저가 스크립트 태그를 만나면 HTML 파싱을 중단하고 자바스크립트 엔진에 제어권을 넘긴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브라우저는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처리되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코드를 처리하는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첫 번째는 토큰화, 그 다음은 파싱, 그 후에는 컴파일이나 인터프리팅 단계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실행 단계가 진행됩니다. 이렇게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웹페이지가 화면에 나타나게 되고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돼서 동적인 상호작용을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로는 자바스크립트의 기본 문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로그래밍에서 중요한 개념인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수는 프로그래밍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마치 데이터를 담는 상자와 같은 역할을 하며 이 상자에 이름을 붙여서 필요할 때 데이터를 꺼내 쓰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수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공간에 이름을 붙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이름, 즉 시표자를 통해서 저장된 데이터에 접근하고 도닥할 수 있습니다. 변수의 중요한 특징은 프로그램 실행 중에 값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식별자는 문자, 숫자, 밑줄, 달러 기호로 구성될 수 있으며 숫자로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변수는 대소문자를 구분하고 키워드는 변수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변수는 프로그래밍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요소이고, 이 변수의 개념을 잘 이해한다면 코드 작성할 때 더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바스크립트에서 변수를 선언하는 방식과 그에 따른 스코프와 호이스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변수를 선언하는 방식은 var, let, const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각 방식은 변수의 사용 범위와 특성의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스코프라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코프는 변수에 접근할 수 있는 범위를 의미합니다. 변수는 특정 스코프 내에서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변수의 위치에 따라서 그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함수 스코프란 함수 내에서 선언된 변수가 함수 내에서 접근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바로 선언된 변수는 함수 스코프를 가지며 함수 내에서만 유효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블록 스코프는 중괄호로 둘러싸인 블록 내에서 선언된 변수가 해당 블록 내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렛과 컨스트로 선언된 변수는 블록 스코프를 가집니다. 호이스팅이란 변수 선언이 해당 스코프의 최상단으로 끌어올려지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입니다. 바로 선언된 변수는 호이스팅 될 때 undefined로 초기화되지만 렛과 컨스트로 선언된 변수는 초기화되지 않아서 선언 전에 접근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변수 선언 방식에 따라서 스코프와 호이스팅의 동작이 달라지기 때문에 변수를 선언할 때는 각 방식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수를 선언하고 출력하는 예시 코드입니다. 이렇게 let이라는 블록스코프 변수 선언 방식을 이용해서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console.log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콘솔에 이 변수의 출력값을 나타내 주었고요. 다음으로 변수의 값도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이걸 실행하면 이런 식으로 밑에 출력값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F5를 눌러서 크롬을 실행시켜주고 F12 개발자 도구를 누른 다음에 콘솔 탭에 들어가시면 똑같은 값이 출력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코프에 대한 예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반은 함수 스코프인데요. 이렇게 체크바 스코프라는 함수를 만들어 주었고, 그 안에는 if라는 조건문을 사용해 주었습니다. 이 조건문의 중괄호 안에 x를 바로 선언해 주었고, 10이라는 값을 넣어 주었습니다. 이 조건문 밖에서 console.log x를 실행했어도 반은 함수 스코프이기 때문에 이 함수 안에서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10이 잘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반면에 let은 블록 스코프입니다. 체크 let 스코프라는 함수를 만들어 주었고 if라는 조건문 안에서 y를 let으로 선언해 주었습니다. 이 중괄호 안에서 console.log y를 넣었을 때는 20으로 잘 출력이 되었지만 이 중괄호 밖을 벗어난 곳에서 console.log y를 다시 출력하려고 하면 이렇게 레퍼런스 에러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바스크립트의 다양한 자료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의 자료형은 크게 원시 유형, 복합 유형, 그리고 특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원시 유형이란 값을 직접 저장하는 변경 불가능한 데이터입니다. 원시 유형은 메모리 값이 직접 저장이 되고 값을 복사할 때 실제 값이 복사됩니다. 자바스크립트의 숫자형은 숫자 데이터를 나타내는 자료형입니다. 정수와 부동 소수점 숫자를 모두 포함하고 다른 언어와는 다르게 정수형과 실수형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숫자는 64비트 부동 소수점 형식으로 저장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수도 내부적으로는 부동 소수점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음으로 빅인트는 아주 큰 점수를 안전하게 다루기 위해 도입된 숫자형입니다. 일반적인 숫자형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 정수값이 2의 53승 -1인데요. 이것을 초과하는 정수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연산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다음으로 스트링 타입은 텍스트 데이터를 나타내는 원시 자료형입니다. 안녕하세요, 헬로 123 등과 같은 문자열을 나열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불린 타입은 물리적인 참 또는 거짓을 나타내는 자료형인데요. 뒤에서 배우게 될 조건문, 반복문 또는 논리연산 등의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심볼은 객체의 속성키를 고유하게 만들기 위해 사용됩니다. 심볼은 다른 값들과 중복되지 않는 고유한 값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몇 가지 원시 유형에 대한 예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을 메시지라는 변수에 넣어 주었고요. to uppercase는 문자열의 모든 문자들을 대문자로 바꿔주는 메서드입니다. 이걸 사용해 주었고 출력하니까 hello world가 모두 대문자로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number라는 변수에 10이라는 숫자형 데이터를 넣어 주었고 이 넘버 10 값에 5를 더해 주었습니다. 이걸 출력하면 넘버는 10, new 넘버는 15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유형은 여러 개의 값을 포함하는 복합 유형입니다. 첫 번째로 배열은 순서가 있는 값들의 집합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다른 언어들의 배열과는 다르게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하는 배열은 요소의 자료형이 동일할 필요가 없으며 크기가 동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객체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조작하는 데 사용되는 핵심적인 자료형입니다.
앞에서 배웠던 원시 타입과는 다르게 객체라는 것은 여러 개의 속성을 담을 수 있는 컨테이너 역할을 합니다. 각 속성은 이름과 값으로 구성된 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원시 유형은 단일 값을 다루고 복합 유형은 여러 값을 다룰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코드는 객체 형태를 나타내는 코드인데요. 이렇게 펄슨이라는 변수명을 사용해주고 중괄호로 속성들을 넣어주었습니다. name이라는 속성은 문자열 타입의 홍길동, age라는 속성은 숫자 타입의 30을 넣어주었고요. 이렇게 another person이라는 변수에 방금 만들었던 이 person 객체를 똑같이 복사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객체를 참조해서 복사하기 때문에 이 객체, 이 another person과 그냥 person은 똑같은 객체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another person의 age를 31로 바꾼다면 이 그냥 원래 있던 person의 age도 31로 똑같이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객체 참조 복사는 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구글 링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값이 없음을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특수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null과 undefined는 둘 다 값이 없음을 나타내지만 그 의도와 사용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null은 값이 없음을 의도적으로 나타내는 특별한 값입니다. 변수에 null을 할당하는 것은 그 변수가 어떠한 객체도 가리키고 있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는 변수가 현재는 값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나중에 값을 할당할 예정임을 나타내는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undefined는 변수의 값이 할당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변수를 선언하기만 하고 초기화하지 않았을 때나 존재하지 않는 객체의 속성에 접근하려고 할 때 undefined가 반환이 됩니다. 다음은 연산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산자는 값을 조작하고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호인데요. 다양한 종류의 연산자가 있지만 자주 사용되는 연산자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학적인 계산을 수행하는 산술 연산자입니다.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일반적인 사칙 연산인데요. 또 별표를 사용해서 곱셈을 나타낼 수 있고 슬래시를 사용해서 나눗셈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하실 점은 슬래시를 사용하면 나눗셈의 몫을 나타내고 퍼센트라는 것을 사용하면 나눗셈의 나머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 두 개를 사용하면 거듭제곱을 계산합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변수의 값을 일씩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데요. 변수 앞에 붙는 전위 연산자는 값을 먼저 변경하고 변수 뒤에 붙는 후위 연산자는 값을 나중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산자 예시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산술 연산자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덧셈 사용해 주었고, 뺄셈, 곱셈, 나눗셈, 나머지 나타내는 법, 거듭제곱 나타내는 법 다 알아보았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주의해야 할 점은 나눗셈을 할 때 그냥 슬래시 하나만 사용하시면 나머지까지 나오지 않고 목만 나오게 된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퍼센트를 사용해야만 나머지 값이 나온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산술 연산자를 사용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비교 연산자는 그 값을 비교해서 true와 false 값을 반환합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값에서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동등 연산자와 일치 연산자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인데요.
먼저 등호가 두 개 쓰이는 동등 연산자는 두 피연산자의 값이 같은지 비교합니다. 하지만 값이 비교 과정에서 타입 변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피연산자의 값이 타입이 다를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가 자동으로 타입을 변환시켜서 비교하게 되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일치연산자는 두 피연산자의 값과 타입이 모두 같은지 비교합니다. 이렇게 등호가 세 개 있는 일치연산자를 사용하면 타입 변환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타입이 다르다면 무조건 false를 반환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타입 변환으로 인한 예기치 않은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치연산자와 불일치연산자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동등연산자와 일치연산자를 비교하는 코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num이라는 변수에는 5라는 숫자형 데이터를 넣어주었고요. 다음으로 str이라는 변수에는 문자열로 만들어서 5를 넣어주었습니다. 값만 비교하는 동등연산자를 이렇게 사용했을 때는 당연히 트루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음으로 일치연산자, 값과 타입을 모두 비교하고 타입 변환이 없는 일치연산자를 사용했을 때는 이 두 값이 5로 값은 똑같지만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false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변수가 아닌 5라는 데이터와 num을 비교했을 때는 값과 타입이 모두 숫자형으로 같기 때문에 true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아까 앞에서 배웠던 null과 undefined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두 값은 동등연산자를 비교했을 때는 true 값이 나오지만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false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째로 자바스크립트의 주요 구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조건문은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특정 조건이 참인지 여부에 따라서 실행할 코드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조건문에는 if, else if, 스위치문 등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if문은 조건이 참일 때만 코드를 실행합니다. if문을 사용해서 특정 조건을 검사하고 그 조건이 맞으면 어떤 작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if-else문은 조건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하는 기본적인 조건문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조건이 참일 때와 거짓일 때 각각 다른 작업을 수행한다는 구조인데요. if-else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if문이고 두 번째는 else문입니다. 먼저 if문은 주어진 조건이 참일 경우에만 실행이 됩니다. 조건이 거짓이라면 else문으로 넘어가서 거짓일 때 실행할 코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if-else문을 사용하면 조건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흐름을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처리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else if문은 여러 개의 조건을 검사할 수 있게 해주는 문법입니다. 조건이 참일 경우와 거짓일 경우를 분리해서 실행할 코드를 작성합니다. 일반적으로 if문은 하나의 조건만 검사하지만 else if문을 사용하면 추가적인 조건을 지정해서 더 복잡한 로직도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조건이 거짓이라면 else if를 통해서 다른 조건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else if문을 사용하면 여러 조건을 분기할 수 있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 실행되는 코드의 흐름을 더욱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는 if, else, if, else를 모두 사용한 조건문 예시 코드입니다. 먼저 스코어를 85로 지정해 주었고요. 이 반복문을 순서대로 한번 따라 내려가 보겠습니다. 만약 스코어가 90보다 크다면 콘솔 로그를 출력하는데 90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코어가 80보다 크면 비약점을 출력해야 하는데 스코어가 85로 여기가 true 값이 나오기 때문에 딱 이게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조건문은 여기서 멈추게 됩니다. 스위치문입니다. 스위치문은 한 변수의 값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우를 처리할 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스위치문은 특정 변수의 값을 비교하고 그 값에 맞는 케이스를 찾아서 실행합니다. 각 케이스는 비교할 값에 해당하는 코드 블록을 실행하고 조건이 맞는 케이스를 찾으면 그 다음 코드가 실행됩니다. 이때 브레이크는 각 케이스를 실행한 후에 스위치 문을 빠져나오게 도와주는데요. 만약에 브레이크라는 것이 없다면 해당 케이스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다른 케이스도 실행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있는 디폴트는 조건에 맞는 값이 없을 때 실행이 되는데 이 디폴트는 그저 선택 사항으로 스위치문에서 모든 케이스를 검사한 후에 일치하는 값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실행할 코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UE를 출력하는 스위치문 예시인데요. 먼저 day라는 변수에 3이라는 숫자형 데이터를 넣어 주었습니다. 다음은 스위치문을 따라 내려가 볼 텐데요. day라는 변수의 값에 따라서 케이스문을 하나씩 검사를 합니다. 만약에 케이스가 day 값이 1이라면 콘솔 로그 월요일에 출력해야 하는데 1이 아니기 때문에 출력하지 않고요. 다음으로 넘어와서 day 값이 2이면 화요일을 출력해야 하는데 또 day 값이 2가 아니기 때문에 출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day 값이 3이 맞기 때문에 콘솔 로그 수요일에 출력하고요. 브레이크문을 만났기 때문에 이 반복문을 여기서 아예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이 브레이크문이 만약에 없었다면 이 밑에 있는 디폴트 문도 함께 출력이 되기 때문에 여기 주말 혹은 잘못된 입력입니다. 또 함께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자주 사용되는 반복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문은 가장 기본적이고 많이 사용되는 반복문 중 하나인데요. 반복 횟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초기 값은 반복을 시작하기 위한 변수 설정으로 let i 0이라는 것에서 한 번만 실행이 됩니다. 다음으로 조건식은 각각의 반복 전에 평가되고 여기서는 i가 5보다 작을 때만 반복문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증감식은 각 반복이 끝날 때 실행이 되고 여기서는 반복이 끝난 후에 i가 1씩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포문 안에 또 다른 포문을 넣어서 여러 번 반복하는 다중 반복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 포문은 다차원 배열이나 복잡한 반복 작업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네, 간단한 포문 예시를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가 이제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i가 1로 초기화되었고요. i가 5가 될 때까지 이 반복을 계속해서 한다라는 의미이고 여기까지 반복문이 한 번 끝나면 i가 1씩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출력 값을 한번 확인해 보면 i가 1일 때 출력하고 이 1을 출력한 후에는 i가 1 증가하기 때문에 2가 됩니다. 그래서 2를 또 출력하고 2를 출력하는 게 끝나면 또 1씩 증가해서 3이 되고 3을 출력하고 또 1이 증가해서 4가 되고 또 1이 증가해서 5가 되는데 이 반복은 i가 5까지일 때만 반복을 하기 때문에 i가 6이 되면은 반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부터 5까지 5번이 반복해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while문은 조건이 참인 동안에만 반복적으로 코드를 실행하는 기본적인 반복문입니다. while문은 반복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거나 조건에 따라 종적으로 결정될 때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while문은 먼저 조건식을 평가하는데요. 만약에 조건식이 true라면 중괄호 안에 코드를 실행하고 실행이 끝나면 다시 조건식을 평가합니다. 이 과정은 조건식이 false가 될 때까지 반복하는데요. 조건식이 처음부터 false이면 코드는 단 한 번도 실행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조건식이 항상 true라면 반복문이 끝나지 않고 계속 실행돼서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무한 루프는 자주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것을 방지하려면 조건을 잘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또 앞의 포문과 같이 while문 안에 또 다른 while문을 작성해서 중첩된 반복문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while문에 사용한 예시 코드인데요. count라는 변수를 0으로 초기화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문은 count가 5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을 계속한다 라는 의미인데요. 먼저 count가 0이기 때문에 이 콘솔 로그를 출력하고요. 다음에 count를 1씩 증가합니다. count가 1이 되고 다시 1값 출력하고 또 1 증가해서 2 출력하고 또 증가해서 3을 출력하고 또 증가해서 4를 출력을 합니다. 4를 출력한 후에 count가 5값이 된 경우에는 출력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count는 5가 작을 때까지만 반복을 하기 때문에 5와 같을 때는 출력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4에서 반복문이 끝나고 다음은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앞에 쓰였던 break와 continue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키워드는 반복문이나 스위치문의 흐름을 제어하는 데 사용되는데요. 브레이크는 반복문이나 스위치를 즉시 종료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복문에서 브레이크라는 키워드를 만나면 남은 반복 횟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복을 무시하고 바로 반복문에 빠져나옵니다. continue는 현재 반복의 나머지 코드를 건너뛰고 다음 반복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continue는 조건에 따라서 특정 반복을 건너뛰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정리하자면 break는 반복문을 완전히 종료시키고 continue는 현재 반복만 건너뛰고 다음 반복으로 넘어갈 때 사용합니다. 이 두 키워드를 사용해서 코드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반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단순히 하나의 동작만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동작이 연결돼서 복잡한 작업을 처리합니다. 이렇게 동작해야 할 목적대로 묶은 명령을 함수라고 합니다. 함수는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코드 덩어리로 입력값을 받아서 출력값을 반환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함수는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묶어서 이름을 붙여두고 필요할 때마다 그 이름을 호출해서 실행할 수 있게 합니다. 함수를 사용하면 코드의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고 함수의 재사용성이
높기 때문에 코드를 더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는 이미 많은 내장 함수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개발자들은 이런 내장 함수를 가져다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콘솔.log나 알러트 같은 함수들은 바로 자바스크립트에서 미리 제공하는 함수들입니다. 이렇게 함수는 자주 사용되는 작업들을 묶어서 코드의 재사용성을 높이고 프로그램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번에는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를 선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 선언은 함수의 이름과 동작을 정의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함수 선언은 펑션이라는 키워드로 시작하며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코드 블록을 정의합니다. 먼저 함수 선언의 기본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펑션은 함수를 선언하는 키워드이고 함수 이름은 우리가 나중에 호출할 때 사용할 이름입니다. 가로 안에 있는 매개 변수는 함수에 전달된 입력값을 받을 변수입니다. 여기서 매개 변수는 선택사항이고 필요가 없으면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함수는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결과값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반환값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함수는 undefined를 반환합니다. 여기서 매개 변수는 여러 개를 정의할 수도 있고 각각의 매개 변수는 함수가 호출될 때 전달되는 값을 처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에는 기본값을 설정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name은 친구라는 것을 미리 설정해서 함수 호출 시에 값을 생략해서 동작할 수 있습니다. 함수를 호출하려면 함수 이름 뒤에 가로를 사용하고 그 안에 필요한 매개 변수를 전달합니다. 함수 선언은 자주 사용하는 동작을 묶어서 코드의 재사용성을 높이고 프로그램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코드는 간단한 함수 선언식인데요. 이렇게 펑션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그리트라는 이름을 가진 함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매개 변수는 name으로 설정을 해주었고 함수 안에는 콘솔.log 안녕하세요 name님이라는 한 줄의 코드를 적어 주었습니다. 이거는 코드를 선언한 거기 때문에 코드를 사용하는 코드를 사용하는 것은 여기 따로 있습니다. 그리트라는 이름의 함수를 출력해주고 이 매개 변수에 홍길동을 넣어주면 이 name이라는 변수에 홍길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을 했을 때 안녕하세요 홍길동님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하는 함수 표현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수 표현식은 함수를 변수에 할당하는 방식입니다. 앞에서 배운 함수 선언과는 다르게 함수 표현식은 변수에 해당된 후에만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익명 함수나 화살표 함수로 주로 사용되는데요. 먼저 익명 함수는 이름이 없는 함수로 함수 자체를 변수에 할당하는 방식입니다. 함수에 이름을 따로 붙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짧은 코드나 콜백 함수 등에서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익명함수 사용 예시인데요. 이렇게 펑션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고 안에는 a와 b라는 매개 변수를 넣어주는 함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multiply라는 변수에 이 함수 자체를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는 a와 b를 곱한 값을 반환해 주는데요. 이 함수를 콘솔.log 안에 넣어서 사용해 주면 이 a가 3이 되고 b가 4가 돼서 3과 4를 곱한 12 값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살표 함수는 ES6에서 도입된 간결한 함수 표현식을 제공합니다.
저도 익명 함수보다는 화살표 함수를 자주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화살표 함수는 function이라는 키워드를 따로 사용하지 않고 화살표 기호를 사용해서 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매개 변수가 만약 하나의 경우에는 괄호를 생략할 수도 있고 함수 본문이 하나의 표현식의 경우에는 리턴 키워드 또한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화살표 함수가 사용되는 예시인데요. 이전에 익명 함수와는 다르게 function이라는 키워드를 따로 만들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a와 b라는 매개 변수는 괄호 안에 넣어주고 이 괄호 안에 화살표 기호를 만들어준 다음에 중괄호로 리턴 값을 리턴 코드를 넣어줍니다. 이 함수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먼저 이 3이 A에 3이 들어가게 되고 B에 5가 들어가게 되면서 3과 5를 더한 8값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수 선언과 함수 표현은 모두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이지만 여러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동 방식은 호이스팅, 사용 시점, 함수의 이름 등에서 다르게 동작하는데요. 먼저 함수 선언은 function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함수를 정의하고 이름을 갖는 함수이기 때문에 정의된 후에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함수 표현식은 함수를 변수에 할당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익명 함수로 사용될 수도 있고 변수에 함수가 할당된 후에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 선언은 코드에서 실제로 선언된 위치와 관계없이 최상단으로 끌어올려지는 호이스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호이스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함수가 선언이 되기 전에도 호출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함수 표현식은 호이스팅 되지 않습니다. 변수에 할당된 후에만 호출할 수 있기 때문에 함수 표현식을 선언하기 전에 호출을 하게 되면 레퍼런스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함수 선언과 함수 표현 두 방식 모두 유용하지만 여러 방식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 기초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았는데요.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부터 시작해서 변수, 연산자, 조건문, 반복문, 그리고 함수까지 매우 중요한 부분들을 다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리액트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인데요. 리액트는 요즘 웹 개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라이브러리로 자바스크립트의 기초를 잘 이해하고 나면 리액트의 개념은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리액트에서는 컴포넌트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조화하고 자바스크립트를 기반으로 동적인 웹페이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자바스크립트 기초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